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기름진 땅과 넉넉한 인심으로 이름난 어느 고을에 덕망 높기로 소문난 대감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나라의 녹을 먹는 높은 벼슬에 있었지요. 그는 청렴하고 지혜롭기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대감에게는 슬하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마음씨 곱고 용모단정했으며 학문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 재주와 고운 마음씨는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느덧 딸의 나이가 홍기가 꽉 찼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마땅한 배필을 찾지 못해 근심이 깊었습니다. 세상에는 명문가 자제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눈에는 그들의 거칠애나 재산, 권세욕만이 보였습니다. 딸을 진정으로 아끼고 가정을 꾸려갈 만한 진실한 인품을 가진 이를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대감은 며칠 밤낮으로 이 문제를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들이 상상치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사위를 고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결심을 굳힌 대감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안의 집사를 불러 엄중히 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봐라. 속기 큰 붓과 먹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종이를 가져오너라. 우리 집 대문 앞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크게 붙이도록 하라. 예, 나으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잘 듣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적어라. 이것은 중요한 약조가 될 것이다. 내 고명딸의 배필을 구할 터인데 세상에 없는 능청맞고도 기발한 거짓말 3마디를 하는 이에게 사위 삼겠다고 쓰도록 하라. 그리고 이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이 혼사의 핵심이다. 단, 첫째와 둘째 거짓말은 내가 어떤 이야기든 너그러이 인정해 주겠지만 마지막 3번째 거짓말에는 내가 어떤 대답을 하든 그것은 참말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면 3마디 거짓말에 성공한 것이요. 내가 참말이다라고 말하면 실패한 것으로 알라고 분명히 적어라. 단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된다. 집사는 대감의 명에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거짓말 3마디로 사위를 삼겠다니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대감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대감댁 대문 앞에는 대감의 인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하지만 기발하고 흥미로운 내용의 방이 나붙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이웃 고을은 물론 멀리 떨어진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대감의 딸에게 장가들고 싶은 젊은이들은 물론 대감의 기묘한 사위 조건에 호기심을 느낀 온갖 제주꾼들이 구름처럼 대감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감의 집 앞마당은 매일같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거짓말 솜씨를 뽐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어젯밤 꿈속에서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염라대왕님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고 살아생전의 모든 죄를 사면받고 돌아왔습니다. 허허, 저승에 다녀왔다니. 재미있고 황당한 이야기로구나. 듣고 보니 그럴듯하군. 좋다. 첫째 거짓말로 인정하겠다. 나으리, 제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에 작은 날개가 2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날개로 바람을 타면 하루 만에 만리 길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다녀왔지요. 오호, 발에 날개가 달렸다.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재주로군. 둘째 거짓말로 인정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나으리. 제가 어제 잠깐 날아다니다 보니 나으리 댁 뒤뜰 우물 안에는 용궁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더이다. 제가 그곳에서 용왕님도 뵙고 진수성찬 대접까지 받고 왔습니다. 3번째 이야기에 이르자 대감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참말이다.
우리 집 뒤뜰 우물에 용궁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 것을 어찌 알았는가? 내 놈은 세 번째 거짓말에 실패했으니 더 이상 지체 말고 물러가거라. 대감은 이렇게 교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첫째, 둘째 거짓말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도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순순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에는 반드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참말이다. 라고 강력하게 우기며 사위 삼기를 피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자신이 하루 만에 황금을 쌓아 대궐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해와 달을 따서 가지고 놀았다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매번 기가 막힌 이유를 들어 세 번째 이야기는 참말이라고 주장하며 도전자들을 가차없이 물리쳤습니다. 나으리, 제가 어릴 적의 실수로 저 뒤에 보이는 큰 산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겨우 토해내서 산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하하. 어릴 때 산을 삼켰다니. 듣고 보니 참으로 재미있고 기발한 거짓말이로군. 좋다. 첫째로 인정. 제가 요술 방망이로 한번 휘두르니 메마른 논밭에 벼가 저절로 자라났습니다. 하룻밤 만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추수까지 끝냈습니다. 요술 방망이라. 신통방통한 이야기로군. 두 번째 거짓말로 인정하겠다. 그런데 나으리께서 지금 입고 계신 저 고운 도포는 사실 제가 어젯밤 몰래 하늘나라에 올라가 선녀에게서 얻어온 비단으로 만든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대감은 눈을 부릅뜨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도포가 선녀에게서 얻어온 것을 또 어찌 알았느냐? 자네 역시 세 번째 거짓말은 성공하지 못했다.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대감의 날카로운 반박과 위험 있는 태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가 질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쓸쓸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대감의 사위 조건은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재치는 도전자들의 거짓말을 번번이 참말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감의 사위 자리는 오랫동안 빈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대감의 집에 도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딸 또한 나이가 들어가니 대감의 얼굴에는 다시 깊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대감댁의 사위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잊혀갈 무렵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총각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총각은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야기 듣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비상했고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솜씨는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듣는 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거나 감탄하며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야기꾼 총각 또는 능청이 총각이라고 부르며 그의 비범한 재주를 인정했습니다. 총각은 대감의 사위 조건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천재일우의 기회라도 잡은 듯 두 눈을 반짝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대감 나으리의 꾀가 대단하다 들었으나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절로 탐복하시고 무릎을 치실 것이다. 그 사위 자리는 필시 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총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촐한 보찜 하나만을 꾸려 대감댁이 있는 고을로 먼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드디어 대감댁이 보이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감의 재치에 넘어가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총각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대감댁 문지기에게 자신의 방문을 알렸고 대감은 오랜만에 찾아온 젊은 도전자에게 약간의 흥미를 느끼며 그를 대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대감은 총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래, 젊은이.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앉거라. 허나 나에 대해 들었겠지. 거짓말 3마디를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공연히 헛수고만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내 놈은 얼마나 대단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나를 감탄시킬 만한 거짓말이 있느냐? 나으리 과찬이십니다. 소인은 다른 재주는 없사오나 이야기를 좀 지어낼 줄 압니다. 나으리께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분명 무릎을 치시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약조하신 대로 저를 사위로 삼아주시면 대감댁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총각은 주눅 들기는커녕 더욱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이야기 속에는 은근한 재미와 능청스러움이 깊이 배어 있어 듣는 이를 저절로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으리께 아뢰올 말씀은 저기 충청도 은진 땅에 서 계신 미륵 부처님에 관한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나으리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은진미륵 부처님은 그 크기가 거대하여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미륵 부처님의 정술이 바로 머리 꼭대기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홀로 견뎌낸 듯한 대추나무 한 그루가 기적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어찌나 크고 무성하던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마치 미륵 부처님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거대한 양상 같았습니다. 봄이면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푸른 잎이 무성했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들어보는 이들마다 신기하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 나무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기이한 나무였습니다. 대감은 총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진미륵 머리 위에서 대추나무가 자란다니 실로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총각의 태연한 표정과 차분하고 진지한 말투는 마치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감은 속으로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은진미륵 머리 위에서 대추나무가 자랐다.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로군. 그래, 첫째 거짓말로 인정하겠다. 제법 이야기 솜씨가 있구나. 대감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총각은 더욱 자신감이 붙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두 번째 이야기를 막힘없이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이한 대추나무에 열린 대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대추나무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셀 수 없이 많은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추의 크기가 어찌나 컸던지 어린아이 주먹만 했습니다. 색깔은 또 얼마나 붉고 고왔던지 마치 잘 익은 홍시나 보석 같은 앵두 같았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흘러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였지요. 맛은 또 어떻고요? 하나를 따서 한 입 베어 물면 온몸에 달콤함이 퍼져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추를 따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나무가 미륵 부처님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 너무 높아 아무리 길고 튼튼한 사다리를 가져와도 어림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길다는 장대를 가져와도 도무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만 저 높은 곳에 달린 보물 같은 대추를 보며 입맛만 다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가 탈 노릇이었지요. 총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대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대감은 여전히 흥미로운 눈빛으로 총각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다시 입을 열어 기발하고 황당한 대추 수확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능청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묘안을 짜내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미륵 부처님께 직접 따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면 저 높은 곳에 달린 귀한 대추를 안전하게 땅으로 내릴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노인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두가 듣고는 손뼉을 쳤지요. 아주 길고 튼튼한 장대를 가져와 미륵 부처님의 커다란 코를 간지럽히자는 것이었습니다. 간질간질 장대로 부처님의 코를 계속해서 살살 쑤시자 거대한 미륵 부처님께서 결국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H 하고 엄청난 소리를 내며 온 산이 떠나가도록 요란하게 재채기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대추나무가 마치 폭풍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대추들이 우수수 마치 소나기처럼 땅으로 쏟아져 내렸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분에 그해 가을 주먹만 한 대추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지요. 부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감은 총각의 터무니없으면서도 기발한 상상력과 능청스러운 이야기에 절로 폭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미륵 부처님이 재채기를 해서 대추를 떨어뜨리다니 이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재미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하하하. 미륵 부처님이 재채기를 하셨다니. 듣고 보니 참으로 재미있고도 황당무계한 이야기로구나. 내 놈의 상상력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좋다. 그것 또한 둘째 거짓말로 인정하겠다. 내 놈의 이야기 솜씨가 범상치 않구나. 대감은 흔쾌히 두 번째 거짓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세 번째 거짓말을 할 차례였습니다. 대감은 과거 수많은 도전자들이 이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하고 돌아갔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이 젊은 총각은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설 것인가? 대감은 기대감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총각은 침착하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품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듯 누렇게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했습니다. 총각은 그 낡은 종이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펼쳐 대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대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묵으로 정성껏 쓴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대감의 이름 세 글자와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종이에 쓰인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감을 충격과 당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대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였습니다. 그것도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증서에는 2만 양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총각은 차분하고도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전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었습니다만 나으리께서 저희 아버님께 큰 돈을 빌리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그 돈을 받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시면서 임종전의 유언으로 꼭 이 차용증서를 나중에 대감께 보여드리고 빌려준 돈을 받아내라고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일을 잊지 않으셨지요. 이 종이가 바로 그때 나으리께서 친필로 쓰시고 귀한 인장까지 직접 찍으신 차용증서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원금의 그동안의 이자를 합하면 자그마치 2만 양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나으리께서 혹시나 오랜 세월이 흘러 잊으셨을까 염려되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돌려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대감은 총각이 내민 차용증서를 손에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2만 양이라니. 그것은 평생 벼슬을 하며 모아도 쉽게 만질 수 없는 거금이었고 당장 대감의 재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더군다나 대감은 총각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감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대감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내가 내 아비에게서 2만 양이나 되는 거금을 빌렸다고? 당치도 않은 소리. 금시초문이다.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 내 놈이 지금 나를 대놓고 기만하는 것이냐? 이 종이가 무엇이라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냐? 어디서 이런 가짜 차용 증서를 구해와서 나를 속이려 드느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감이 총각의 세 번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순간 총각은 대감이 대문 앞에 내건 조건, 즉 능청맞고도 기발한 거짓말 3마디를 하면 사위로 삼겠다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것이었습니다. 모르는지 대감은 자신의 외침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린 차용 증서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총각의 뛰어난 꾀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총각과 손에 들린 차용 증서를 번갈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 분노,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패배감이 뒤섞여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약조대로 총각의 세 번째 말이 거짓말임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체면과 재산을 위해 거짓말이 아닌 참말이라고 우겨 약속을 어길 것인가? 만약 여기서 총각의 말이 참말이라고 인정한다면 대감은 존재하지도 않는 빚 2만 양을 총각에게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낡은 차용증서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으니 이를 부인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설령 거짓 차용증서라 주장해도 총각이 능청스럽게 밀고 나오면 대감의 체면은 말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총각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인정한다면 약속대로 이 능청스럽고도 기발한 젊은이를 사위로 삼아야 했습니다. 대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꾀를 부리다니. 대감은 헛기침을 연발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만 양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내주는 것과 이렇게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젊은이를 사위로 삼는 것.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덜 손해인가? 돈을 내주는 것은 명백한 금전적 손실이었고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대감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총각을 사위로 삼는 것은 비록 그의 기발한 꾀에 넘어간 모양새가 되지만 그의 뛰어난 재치와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대담한 배짱 그리고 막힘없는 이야기 솜씨를 높이 살만했습니다. 이런 비범한 인재라면 자신의 곱고 현명한 딸을 잘 보필하고 나아가 대감 가문의 명예를 더욱 드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온 고을의 약속을 내걸고는 막상 약속을 어긴다면 덕망 높던 대감의 명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선비로서 한번 내뱉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대감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결국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에 체념과 함께 약간의 인정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총각의 비범함에 반쯤 항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총각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해졌습니다. 허허허. 그래. 내 놈에게 완전히 속았구나. 인정한다. 2만 양이라는 거금을 빌렸다는 내 놈의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말일 수가 없구나. 내 평생 그런 큰 돈을 빌린 기억이 전혀 없으니 말이다.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이다. 내 놈이 기어이 나를 속였구나.
대감은 스스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총각의 세 번째 말이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감의 입에서 거짓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총각은 대감이 내건 조건 거짓말 세 마디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대감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억지로 화를 내거나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 발뺌하는 대신 총각의 기발한 재주와 대담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패배를 시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대범함과 약속을 중히 여기는 태도는 총각에게도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약속은 천금보다 무겁다는 옛 가르침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능청스럽고도 기발한 거짓말 세 마디로 대감을 감탄시키고 스스로 쳐놓은 덫에 걸리게 한 젊은 총각은 약속대로 대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대감은 성대한 혼례식을 치르고 그의 곱고 현명한 딸과 총각을 부부의 연으로 맺어주었습니다. 혼례는 온 고을의 축복 속에 치러졌습니다. 총각은 대감 댁에서 살게 되었고 사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며 대감을 부모처럼 섬겼습니다. 물론 총각의 아버지가 대감에게 돈을 빌려준 일은 전혀 없었으며 그 거액의 차용증서 또한 총각이 대감의 사위가 되기 위해 꾸며낸 능청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대감은 비록 총각의 꾀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의 비범한 재치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담함과 지혜를 높이 샀습니다. 총각은 사위가 된 후에도 그 특유의 능청스러운 재주와 해악으로 대감 집안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딱딱하기만 했던 대감의 얼굴에도 사위 덕분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대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감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대감의 딸 또한 그런 총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대감이 세상의 얄팍한 기준인 재산이나 배경 대신 사람의 진정한 가치인 지혜와 재치를 알아보는 해안으로 훌륭한 사위를 얻었다며 칭송했습니다. 이는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됨됨이와 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였습니다. 이 옛 설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유머와 기지를 발휘하여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또한 때로는 기발한 상상력과 해학적인 거짓말이 딱딱한 현실을 부드럽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인연과 기회를 만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람을 속이려는 악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려는 마음이 아닌 밝고 긍정적인 마음과 뛰어난 재치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총각은 단 세 마디의 기발한 거짓말로 대감을 감탄시키고 약조대로 사위가 되는 큰 복을 얻었습니다. 이는 말의 힘, 이야기의 힘, 그리고 창의적이고 비범한 생각이 현실에서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대감의 열린 마음과 자신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선비로서의 올곧은 태도 또한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귀감이 됩니다. 약속은 천금보다 무겁다는 옛가르침을 대감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옛 어른들의 해학과 깊은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삶의 다양한 모습들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에 대해 잔잔한 미소와 함께 깊은 깨달음을 선사합니다.